일본 주부가 남편 몰래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62살 평생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아온 그녀가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그녀의 딸이 5년 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남자와 결혼했거든요. 그 뒤로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딸과 절연했고 손녀 얼굴도 사진으로만 봐야 했어요. 3년간의 부부 냉전까지. 그런데 이 주부가 한국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뉴스에서 보던 그 한국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5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쳐있던 표정이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그토록 반대했던 한국 생활, 그 진실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그리고 결말에서 밝혀지는 놀라운 반전, 여러분도 절대 예상 못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미도리라고 합니다. 올해로 62살이 됐고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딸 키우기, 시부모님 봉양까지 40년 가까이 가정을 지키는 일만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일본에서는 그게 당연한 여자의 삶이었으니까요. 남편 히로시는 건설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철벽 감독이라고 불릴 만큼 완고한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가장의 말에 토를 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인천행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남편 몰래 끄는 비행기표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5년 전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한 나라의 선택은 곧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일이죠. 일본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그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본 단편적인 장면들, 오래된 기억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일본인을 싫어하는 나라,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딸의 삶이 그런 낯선 곳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믿고 싶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불안이 5년 동안 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딸 유키코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 히로시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31살이던 유키코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상대는 같은 업계에서 만난 박준혁이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딸 편이었어요. 좋은 사람이라면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고 남편에게 말했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신이 깊었거든요. 뉴스에서 보던 반일 시위,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들,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런 나라에 내 딸을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인 며느리를 환영할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사실 남편이 더 화가 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키코의 연애 사실을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딸은 대학 시절부터 박준혁이라는 한국인 유학생과 사귀고 있었는데 저에게만 살짝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3년 동안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남편 성격을 알았으니까요.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남편은 딸에게도 화가 났지만 저에게 더 분노했어요. 왜 숨겼느냐고,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느냐고 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면 부녀 관계를 끊겠다고요. 딸 앞에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유키코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제가 못한 일을 딸이 해낸 거니까요. 결혼식 날 남편은 참석은 했지만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축사를 안 하는 결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돈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죠. 박준혁의 부모님은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일본어로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딸을 잘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만 까딱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피로연 내내 구석에 앉아 술만 마셨어요. 저는 그날 웃지 못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인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딸 사이에서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엄마로서 딸 편을 들어야 하는데 아내로서 남편 체면도 세워줘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방을 썼어요. 3년이 넘도록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밥은 차려줬지만 함께 먹지는 않았어요. 저는 남편 몰래 딸과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문자만 주고받았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니 우습죠.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름이 하나라고 했어요. 박하나. 한국식 이름입니다. 사진을 받아서 몰래 봤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유키코를 닮았더라고요. 눈이 크고 피부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딸이 한국에 다녀오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비행기표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남편 허락 없이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5년 동안 손녀 얼굴을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첫 돌 사진, 두 돌 사진, 세 돌 사진. 전부 휴대폰 속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녀 하나가 5살이 됐어요. 유치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학식 사진을 보내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 손녀의 중요한 순간들을 전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다녀오겠다고요. 예상대로 반대했습니다. 그 나라에 왜 가느냐고, 갈 거면 혼자 가라고 했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요. 당신이 안 가도 나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입니다. 2시간 반이면 도착한다고 하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음은 1000가지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전화로는 항상 잘 지낸다고 했지만 혹시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기는 건 아닐까요? 한국인 사위는 딸을 잘 대해주고 있을까요? 시댁에서 외국인 며느리라고 차별하지는 않았을까요? 손녀 하나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요? 혹시 일본인 피가 섞였다고 놀림받지는 않을까요? 엄마로서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가 들립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땅입니다. 62해를 살면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 제 딸이 5년째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불신했던 그 나라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춥니다. 창밖으로 넓은 갯벌이 보이고 이어서 도시가 펼쳐집니다.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판단을 미뤘습니다. 직접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착륙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5년 만에 딸을 직접 만납니다. 손녀를 처음으로 안아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춥니다. 드디어 한국입니다. 일본인 주부가 처음으로 내딛는 한국 땅. 딸의 선택이 옳았는지 남편의 걱정이 맞았는지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어요. 좌석에서 일어나면서 옆 승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분이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통로를 지나 비행기 문 앞에 섰을 때 승무원이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 한마디가 긴장을 조금 풀어줬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상과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넓고 밝은 공간, 높은 천장, 깨끗한 바닥. 통로 양옆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어요. 천장에서 자연광이 들어왔고 공기도 상쾌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싶었죠. 남편이 말하던 그 나라가 맞나 싶었어요. 사람들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빴지만 거칠지 않았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걸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시끄럽고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서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질서 있었어요. 물론 첫인상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공항은 어느 나라든 가장 잘 꾸며놓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습니다. 외국인 줄이 꽤 길었어요. 기다리면서 안내 표지판을 봤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일본어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일본어 안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바닥에도 일본어로 화살표 안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단서였지만 마음 한편에 남겨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여권을 건네면서 긴장했어요. 혹시 일본인이라고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남편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인이라고 하면 차별받는다고 불쾌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받았습니다. 일본어로 방문 목적을 물었어요. 발음이 꽤 유창했습니다. 딸을 만나러 왔다고 대답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했어요. 일본어로요.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였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수화물을 찾아서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보였어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행객을 마중 나온 사람들. 꽃다발을 든 사람도 있었고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딸을 찾았어요. 유키코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녀 하나였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사진으로만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예뻤어요. 유키코를 닮은 큰 눈, 아빠를 닮은 오뚝한 코.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 나라의 좋은 점만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발목을 잡았어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 편을 완전히 들지 못한 것도, 딸 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도 전부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유키코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더니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공항 한복판에서 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어요. 하나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올려다 보니까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어요.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프세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가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유키코가 일본어를 가르쳤나 봐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나야,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샴푸 냄새가 났어요. 아이 특유의 달콤한 향기도 났습니다. 이 아이가 제 손녀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아이를 드디어 안아봤습니다. 하나가 제 목을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5년간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유키코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차 타고 가요. 여기서 울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주변을 보니까 정말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었어요. 공항에서 재회하는 가족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키코가 제 캐리어를 끌었어요. 하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항 내부가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밖에서 봐도 깔끔해 보였어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안내원들이 서 있었는데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이게 제가 알던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유키코에게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원래 이렇게 좋아?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 중 하나래요. 순위권에 항상 들어간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많이 봤지만 좋은 뉴스는 거의 접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질서 있게 달렸습니다. 도로도 깨끗했어요. 길가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이정표에는 일본어 안내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가끔 일본 차량도 보였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한다더니 일본 차를 타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하나가 옆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밝고 경쾌한 동요였어요. 유키코가 따라 불러줬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는 일렀어요. 공항과 도로만으로 나라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많이 달랐어요. 남편이 뉴스에서 보고 믿었던 그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이 단서가 훗날 제 판단의 기준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고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5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결혼식 날의 유키코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거였으니까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웃음에도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살도 많이 빠졌었죠.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남편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어요. 조심스럽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이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피부도 좋아 보였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의 얼굴인가 싶었어요. 제가 평생 갖지 못했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유키코가 운전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저기 보이는 게 인천대교래요. 세계에서 7번째로 긴 다리라고 했습니다.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다리가 정말 웅장했어요. 일본에도 긴 다리가 많지만 이렇게 현대적이고 깔끔한 다리는 처음 봤습니다. 하나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롯데타워도 보여줘. 유키코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울 가면 보여줄게. 손녀는 들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계속 봤어요.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건물들이 더 높고 더 새 것 같았어요. 중간중간 공원도 보였습니다.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삭막한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녹지가 꽤 많았습니다. 유키코가 말했어요. 한국은 요즘 친환경에 신경을 많이 쓴대요. 도시 곳곳에 공원을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늘리고 있다고요.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딸의 말투와 숨 고르기를 들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유키코는 항상 바빴어요. 말도 빨랐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죠. 야근이 많은 회사였거든요. 도쿄의 설계 사무소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지쳐 있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회사에 나가야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했었어요. 30이 넘도록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몰래 사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운전하면서도 하나와 대화하고 저한테 설명도 해주고 멀티태스킹을 하면서도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없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피곤하다고 짜증을 냈거든요. 서울에 가까워지자 차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어요. 유키코가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좀 막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천천히 가니까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도쿄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도쿄보다 더 세련돼 보였어요. 특히 지하철역 주변이 깨끗했습니다. 일본 뉴스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낡고 지저분한 도시를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잠시 멈췄을 때 옆 차선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운전하고 있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자가 외출할 때 화장을 하지 않으면 예의 없다는 말을 듣거든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집 앞 편의점에 가는 것도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좀 달라 보였어요. 물론 화장을 한 사람도 많았지만 안 한 사람도 당당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눈에 띄었어요. 유키코한테 물었습니다. 너 화장 안 하고 다녀도 괜찮아?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회사에서도 안 하고 오는 사람 많아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여자 직원은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으니까요. 딸이 덧붙였어요. 한국도 옛날에는 일본이랑 비슷했대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요.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보니까 강이 정말 넓었어요. 일본의 어떤 강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양쪽으로 공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이 많았어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퇴근 후에 저렇게 여유 있게 공원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야근하거나 회식하거나 지쳐서 집에 가거나. 그게 보통이었어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한강공원이에요. 주말에 가면 치킨 먹을 수 있어요. 텐트 치고 놀 수도 있어요. 유키코가 웃었습니다. 하나가 치킨을 좋아한대요. 한국 와서 치킨 맛을 알아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드디어 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단지 안에 놀이터도 있고 작은 공원도 있었어요. 주차장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유키코가 말했습니다. 좁아서 좀 부끄러워요. 일본 집보다 작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충분해 보여. 실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전혀 좁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햇빛이 잘 드는 창문, 아이 장난감이 정돈된 방.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으면서 냄새를 맡았어요.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디퓨저를 놓은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키코, 준혁 하나. 세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하나의 돌잔치 사진. 벚꽃 구경 사진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제가 놓친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돌잔치에 가지 못한 것, 첫걸음마를 보지 못한 것, 첫 번째 생일 케이크 촛불을 같이 끄지 못한 것. 전부 제 잘못이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느라 딸 곁에 가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됐어요.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사진 속 유키코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유키코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 마실래요? 커피? 녹차? 저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어요. 딸이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가 저녁에 삼겹살 사온대요. 한국식으로 대접할게요. 고기 구워서 상추에 싸먹는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딸의 모습,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 이유를 저는 아직 완전히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다가와서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그림책 읽어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일본어로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발음이 조금 어눌했지만 그게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며 저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면서 익힌 습관이에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가족들의 행동을 읽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일. 남편은 그런 제 능력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정을 돌보며 키운 능력이니까요. 그 눈으로 한국 생활을 관찰했어요.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첫째 날부터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서 설명해야 하니까요. 일본과 다른 점, 예상과 다른 점을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생각보다 적을 게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병원이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38도가 넘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외국에서 손녀가 아프다니. 유키코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근처 소아과에 예약을 잡았어요. 앱으로 예약하는 거였습니다. 대기 인원, 예상 시간까지 다 보였어요. 30분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접수하고 5분도 안 돼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감기 초기 증상이라고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을 거라고요. 처방전을 받아서 바로 옆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약 먹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아이용 시럽이라 먹기도 편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진료비는 일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동네 병원도 예약 없이 가면 1~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해요. 대학병원은 반나절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저도 유키코를 키울 때 그랬습니다. 밤에 열이 나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응급실에 가자니 대기가 너무 길고 그냥 두자니 불안하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빨랐어요. 유키코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좋아요. 어디서든 30분 안에 병원을 갈 수 있어요. 비용도 일본보다 싸고요. 셋째 날에는 유키코를 따라 마트에 갔습니다. 대형 마트였는데 규모가 일본 마트보다 컸어요. 주차장부터 넓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들어가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었어요. 신선식품 코너가 특히 넓었습니다.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 음식 재료들도 많았고 일본 재료도 따로 코너가 있었습니다. 나토, 우메보시, 일본 과자까지. 유키코가 가끔 여기서 일본 음식 재료를 산다고 했어요. 가격표를 보니까 일본보다 싼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기가 쌌어요. 삼겹살 100g에 200원 정도였어요. 일본의 3분의 1 정도였거든요. 소고기도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유키코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저도 한국 와서 고기 많이 먹게 됐어요. 살이 좀 찔까봐 걱정이에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일본인이라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넷째 날 하나의 유치원에 갔습니다. 유키코가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유치원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넓은 운동장, 깨끗한 교실, 다양한 놀이기구. 급식실도 깨끗했고 화장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져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밝고 친절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일본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손녀분이 정말 예쁘고 똑똑해요.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해요. 이중언어 구사자예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외국인 할머니라고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없었어요. 오히려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가 두 나라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도 자랑스러웠어요. 상담을 기다리면서 복도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학부모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젊은 엄마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영어로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해요. 그분은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다고 했어요. 여행도 여러 번 갔다고요.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까지.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라멘, 스시, 돈카츠. 다 맛있었대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정치하고 문화는 달라요. 저는 일본 정부는 싫지만 일본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유키코가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야근은 거의 없대요. 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고요. 일본에서는 매일 야근이었는데요. 밤 10시, 11시까지 회사에 있는 게 당연했어요.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면 눈치가 보이고 동료들도 다 남아있으니까 혼자 가기가 미안했대요. 그게 일본 회사 문화였습니다. 유키코가 말했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야근이 심했대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이요. 회사들도 그걸 신경 쓰기 시작했대요. 젊은 직원들이 야근 강요하는 회사는 안 간대요.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그게 안 되는데 한국은 바뀌고 있구나.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키코도 불만을 말했어요. 한국은 경쟁이 심하다고요. 아이들 교육열이 장난 아니래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집값도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도쿄만큼 비싸졌다고요. 또 어떤 이웃은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적응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나 불만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회가 숨쉬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회. 일본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잘 말하지 않거든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녁에 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6시 반쯤이었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신 기념으로 샀어요. 유키코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위가 저를 장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호칭이었어요. 결혼식 때는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는데 5년이 지나서야 장모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혁은 서툰 일본어로 말했어요. 천천히 편하게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집처럼 생각하세요. 발음은 어눌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 남편이 반대했던 그 한국 남자가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문제는 이 행복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이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케이크를 함께 먹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5시 반쯤이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일찍 끝났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하나가 달려갔어요. 슬리퍼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갔습니다. 아빠 왔어요. 준혁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가볍게 빙글 돌려줬습니다. 하나가 까르르 웃었어요. 우리 공주님 오늘 뭐 했어? 재밌었어? 하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공원 갔어요. 비둘기 봤어요. 큰 비둘기 있었어요.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준혁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재밌었겠다. 할머니한테 잘했어? 인사 잘했어?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준혁이 아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하나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하나가 대답했어요. 숫자 배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혁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잘한다. 천재네. 그러고는 일본어로 물었어요. 일본어로도 해볼까? 하나가 일본어로 숫자를 셌습니다. 이치, 니, 산, yon, 고. 준혁이 또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 우리 하나 진짜 똑똑하다. 그 장면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준혁이 아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아직 내려놓지 않은 채로 아이의 말에 집중했어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을 해줬습니다. 표정도 밝았어요.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봤던 아버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 히로시는 유키코가 어렸을 때 저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가 아빠 왔어요 하고 달려가도 응 하고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죠. 아이와 놀아주는 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골프를 치거나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거나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일본 남자들의 보통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유키코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냄새가 좋았습니다. 준혁이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나도 도와줄게. 뭐 할까? 양파 썰까? 유키코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양파 좀 썰어줘. 2개만 해줘. 준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솜씨가 꽤 좋았어요.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따라가서 옆에 섰어요. 발끝으로 서서 조리대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도와줄래? 나도 하고 싶어. 유키코가 아이에게 작은 그릇을 줬습니다. 그럼 하나는 이거 섞어줘. 샐러드 소스야. 맛있게 섞어줘. 하나가 진지하게 숟가락으로 소스를 저었어요. 3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부엌에 3사람이 붙어 서 있었어요.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게 드문 일이거든요. 특히 저희 세대는요. 남편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요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전부 제가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은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부엌에 들어가서 아내를 도왔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된장찌개, 삼겹살 구이, 샐러드, 밥. 반찬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밥을 푸고 유키코가 반찬을 놓고 하나가 숟가락을 나눠줬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었어요. 저는 손님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장모님 편하게 드세요. 한국 음식 입에 맞으세요? 된장찌개 괜찮아요? 안 매워요? 저는 맛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일본 미소시루랑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더 깊은 맛이 났습니다. 유키코가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일본에 있을 때는 요리를 거의 안 했거든요. 바빠서 맨날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었어요.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 준혁이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누구랑 놀았어? 친구들 많이 만났어? 하나가 대답했어요. 민지랑 놀았어요. 숨바꼭질했어요. 내가 술래였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 그 친구 좋아해? 하나가 말했습니다. 응, 민지 착해요. 과자 나눠줬어요. 딸기 과자. 맛있었어요.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준혁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이의 말 하나하나에 반응을 해줬어요. 중간에 휴대폰이 울렸는데 확인도 안 하고 무시했어요. 주머니에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 안 봐요. 우리 집 규칙이에요. 가족 시간이니까요. 유키코가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밥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남편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나라가 특별한 이유는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일지도 모른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퇴근 후에 아이와 놀아주는 아버지. 함께 요리하는 부부.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가족. 일본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풍경이었어요. 모두가 바쁘고 지쳐있고 연결이 끊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유키코는 하나를 목욕시키러 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준혁이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말했어요. 장모님, 유키코 많이 걱정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일본에서 한국 남자한테 딸 보내는 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저 유키코 많이 사랑해요. 하나도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순간 오래된 의심 하나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들. 한국 남자는 믿을 수 없다. 외국인 며느리를 차별할 거다. 딸이 고생할 거다. 후회하게 될 거다. 전부 틀렸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유키코 잘 부탁해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저도 유키코 덕분에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다고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가정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유키코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하나 유치원 참관일인데 같이 갈래요? 학부모들이 수업 참관하고 급식도 같이 먹는 날이래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손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서 보고할 내용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는 전날 밤부터 신이 나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을 입고 준비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걸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내 친구들 보여줄게요. 민지도 있고 지우도 있어요. 선생님도 만나요. 선생님 진짜 예뻐요. 급식도 맛있어요. 아이의 들뜬 목소리가 귀여웠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대가 됐어요. 유치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와 있었어요. 입구에서 명찰을 받았습니다. 방문객용 명찰이었어요. 일본어로도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에서 봤던 그 구조적 배려가 여기에도 있었어요. 외국인 가족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교실들을 지나쳤어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하나의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혼혈처럼 보이는 아이도 몇 명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시죠?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가 정말 기다렸어요. 할머니 온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가 저를 자랑했다니요. 참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족이었어요. 선생님이 큰 종이를 펼치더니 가족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몇 명이에요? 우리 가족 소개해 볼까요? 아이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3명이요, 4명이요, 5명이요. 강아지도 있어요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도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하나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3명이에요. 아빠, 엄마, 나. 근데 지금은 4명이에요. 할머니가 일본에서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하나 할머니가 오셨구나. 일본에서 오셨다니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반가워요, 할머니. 다른 아이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20개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손을 흔들어 줬어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자유놀이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3, 3, 5 모여서 놀았어요. 블록 놀이하는 아이들, 그림 그리는 아이들, 소꿉놀이하는 아이들. 하나는 친구들과 블록 놀이를 했습니다. 큰 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교실 한편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유키코가 옆에서 말했어요. 하나가 저 친구들이랑 제일 친해요. 맨날 같이 놀아요. 하나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웃고 장난치고 일본인 엄마를 둔 아이라고 따돌림 당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오히려 인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다가와서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너희 할머니 일본 사람이야? 진짜 일본에서 왔어? 하나가 대답했어요. 응, 일본에서 왔어. 비행기 타고 왔어. 나 일본어도 할 줄 알아. 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일본어로 뭐라고 해봐. 하나가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우아하고 감탄했습니다. 나도 일본어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어요. 국적이나 민족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였어요. 어른들의 편견이 아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정말 밝고 똑똑한 아이예요. 적극적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이중언어 구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부모님이 집에서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에서 가장 잘 적응한 케이스예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녀가 칭찬받으니까 제가 더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급식실로 이동했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어요. 질서 있게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새치기 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메뉴를 보니까 한식이었습니다. 밥, 된장국, 불고기, 나물, 김치.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했어요. 벽에 이번 달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였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체 메뉴도 있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유제품 알레르기, 갑각류 알레르기. 다 따로 체크해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못 먹는 무슬림 아이, 특정 향신료를 못 먹는 아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거든요. 보통 알레르기가 있으면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하나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부모들도 시식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실제로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기 좋게 간이 순했어요. 하나가 밥을 다 먹고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혼자서 척척 해냈어요. 유치원에서 자립심을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잘 자라고 있구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구나. 참관이 끝나고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유키코가 물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하나가 행복해 보여서 안심이 됐어. 유키코가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저도 걱정했거든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키코야,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올 걸 그랬어. 너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몰랐어. 유키코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딸이 이곳을 선택한 것은 도피가 아니었어요. 신중한 판단이었습니다. 남편을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 있게 선택한 거였어요. 그 판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익숙한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 저라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평생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아온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딸은 저보다 강했어요. 저보다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손녀를 보면서 딸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남편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습니다. 2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이제 막 손녀와 친해졌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하나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하나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더 있어. 여기서 같이 살아.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키코가 아이를 달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또 올 거야. 곧 다시 올 거야. 그치,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다시 올게.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게. 할아버지도 데리고 올게.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약속은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유키코와 하나가 유리병 너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두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돌아온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땠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주부 모임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죠. 결혼, 출산, 육아, 시부모 봉양까지 함께 겪어온 사이였어요. 모임 장소는 늘 가던 찻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들이 물었어요. 한국 어땠어? 딸은 잘 살고 있었어? 손녀는 예뻤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는지, 서울이 얼마나 발전해 있었는지, 병원과 마트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지하철도 깨끗하고 거리에 쓰레기가 없고 사람들이 친절했다고요.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 그 정도야?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거랑 다르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퇴근하고 와서 아이랑 놀아주고 요리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한다고요. 친구들이 놀랐어요. 일본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 한국 남자는 다르구나. 손녀가 얼마나 밝게 자라고 있는지, 유키코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도 말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하나의 사진, 유키코네 집 사진, 한강공원 사진, 유치원 사진, 삼겹살 먹는 사진. 친구들이 사진을 돌려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손녀 정말 예쁘다, 집도 넓다, 한강 진짜 크다. 요시코가 말했어요.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뉴스에서 보던 것과 많이 다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가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완전히 달랐어. 일본인이라고 차별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줬어. 물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불쾌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 마사코가 물었어요. 음식은 어땠어? 매웠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매운 것도 있었는데 안 매운 것도 많았어. 삼겹살이 정말 맛있었어. 고기가 일본보다 훨씬 싸더라고.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케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뭐래? 아직도 반대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제대로 말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40년 동안 당신이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일본 남자들이 다 그래 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하지. 우리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그때 미유키가 말했습니다. 미유키는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친구였어요. 미도리, 나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대로 말 못한 게 후회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유키의 남편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미유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보낸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용기 내볼게. 모임이 끝나고 며칠 뒤 요시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한테 한국 이야기했더니 관심을 보인다고요. 요시코의 딸 아야코는 35살인데 아직 미혼이었어요. 일본 회사에서 일하면서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회사에 있는 게 보통이래요.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했죠. 유키코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야코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대요. 한국 회사가 워라밸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다고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로 독학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며칠 뒤 마사코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손녀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대요. 한국 유학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20살짜리 대학생인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대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저는 유키코한테 연락해서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한국 대학 입학 절차, 유학비자, 생활비, 서울 집값 같은 것들이요. 유키코가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인터넷 링크도 보내줬습니다. 그 정보를 마사코에게 전해줬어요. 마사코가 고마워하면서 말했습니다. 미도리 덕분에 손녀가 희망을 찾은 것 같아. 일본에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고 했거든. 제가 한국에 다녀온 것이 이렇게 파급 효과를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의 가족들까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뉴스에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말할 때가 됐습니다. 미유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옆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뭔데?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한국 다녀왔잖아요. 유키코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밝고 똑똑한 아이예요. 사위도 좋은 사람이에요. 유키코를 진짜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했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차별받지도 않았고 힘들게 살지도 않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가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요. 가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생각해 볼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진전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어요. 4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제가 억지로 설득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 남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보여주는 하나의 사진을 흘깃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유키코한테 연락해. 우리 한국 가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손녀 얼굴이나 보러 가자.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마음을 연 거였어요. 2달 뒤 우리 부부는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한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을 둘러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예상과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넓고 깨끗한 공항, 친절한 직원들, 질서 있는 사람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그 한마디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유키코와 하나가 마중 나왔어요.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다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를 안는 거였어요. 남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를 드디어 품에 안은 거였습니다. 하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손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봤던 것들을 직접 경험했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발전한 도시. 지하철도 타봤고 한강공원도 가봤어요.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대기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마트에도 가봤어요. 삼겹살 가격을 보고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렇게 싸? 하나의 유치원에도 갔어요. 손녀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준혁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혁이 먼저 다가갔어요. 서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맥주 한잔 하실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건축 이야기, 일 이야기, 야구 이야기. 공통 관심사가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 날 저녁 남편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유키코 잘 부탁한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사위를 인정한 거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요. 일본에 돌아온 뒤 남편이 변했습니다. 유키코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나와 이야기하는 남편의 얼굴이 밝았어요. 손녀가 할아버지하고 부르면 남편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5년간의 냉전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또다시 한국행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해요.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기대와 설렘으로 차 있어요. 하나의 6번째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 길입니다. 손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준혁의 부모님도 오신대요. 양가 조부모가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비행기 창밖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고요. 손녀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하나가 일본어를 해주지만 저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가 자라면 한국어가 더 편해질 테니까요. 63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해보려고요. 유키코가 한국어 교재를 보내줬어요. 초급 교재와 동화책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맛있어요. 예뻐요. 아직 간단한 말밖에 못하지만 하나가 들으면 기뻐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도 찾아봤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줘서 따라하기 좋았어요. 남편 옆자리에서 창밖을 봅니다. 남편이 눈을 감고 있어요. 잠든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언제부터 손을 안 잡게 됐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자주 잡았던 것 같은데 우리 부부 사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보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서로의 하루를 나누게 됐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생겼습니다. 한국 여행이 계기가 된 거죠. 남편이 유키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이의 벽도 허물어졌어요. 딸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유키코가 한국으로 시집간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가까워진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1년 전 저는 혼자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 몰래 불안한 마음을 안고요. 딸이 정말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누가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연결되는 거였어요. 딸과 화해하고 손녀와 만나고 사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남편이 눈을 떴어요. 도착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남편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하나가 기다리고 있겠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공항에서 뛰어나올 거예요. 남편도 웃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립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가벼운 충격이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앞으로 1년에 2번은 한국에 오겠다고요. 봄에 1번, 가을에 1번.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어로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요. 할머니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를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국경을 넘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비행기 문이 열립니다. 승객들이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여보, 도착했어요. 남편이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벌써? 빨랐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빨리 가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설렘을 안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통로를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을 거라고. 딸은 행복하고 손녀는 건강하고 남편도 변할 거라고요. 그리고 당신도 변할 거라고. 더 용감해질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주부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은 나라. 깨끗한 거리, 빠른 의료 시스템, 합리적인 물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퇴근 후 아이와 놀아주는 아버지, 함께 요리하는 부부,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내려놓는 가정. 일본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풍경들이 한국에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결국 5년간 딸과 절연했던 일본인 아버지도 한국을 방문한 뒤 마음을 열었어요. 직접 보고 나서야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편견을 깨고 마음을 열게 하고 가족을 다시 연결하는 힘.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 진짜 매력은 화려한 한류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진짜 한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외국인 가족이 있으신 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깬 경험이 있으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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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